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역대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누구냐, 가장 잘한 대통령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박정희 전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뭐 이런 분들의 이름이 이제 좀 거론이 됩니다. 혹시 제가 주관적인 이제 질문인데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했다라고 평가하는 대통령은 누굽니까? 그 보수 진영에서 그 대통령 역대 대통령 배출한 대통령 중에서 우리 당 회의실에 가면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사진이 예. 그 걸려 있거든요. 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 보수 진영에서 그 대통령으로 내세우는 정치적 자산이 좀 부족해진 거죠. 저는 국민학교 6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그 무렵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때죠. 그러면 호롱불 켜고 살던 그 시절에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끌어온 어떤 정치 면에서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정치에 대해서 많은 비판적인 주장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우리나라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정치로서는 굉장히 그 훌륭한 정치를 한 것이 아닌가. 우선 박정희 대통령을 18년 동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성과를 내기엔 충분한 기간을 하셨다. 그리고 저는 역대 대통령의 순위를 매기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순위는 얘기 안 했습니다. 각각 역대 대통령들이 그 시대가 처한 상황과 조건이 있고 그 시대에 맞는 과제를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대통령은 공과가 다 있습니다. 딱 한 사람 빼고요. 윤석열은 예. 공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 대통령은 그래서 그 시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던 경우가 있는 거고요. 저는 정권은 개선과 혁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역대 정부 중에 어디 대통령이 가장 나았다라는 평가보다도 개선할 걸 우리가 잘 찾아내자. 예. 혁신할 걸 찾아내자. 이런 관점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대적 과제를 잘 인식하고 또 국민을 위해서 그 시대적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 그 부분만 놓고 본다면 어느 대통령이 가장 잘한 것인지 또 어느 대통령이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질문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질문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과제가 다르고 또 진영에 따라 다르고 또 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걸 동원해서 하나 변치 않는 세계 평가 기준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온 이야기가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소통경을 잘하라. 소통, 통합, 경제 부분을 잘하라. 이 세 가지 잣대를 어디에 갖다 대도 저는 대한민국에서 단연적으로 1등, 1위가 나오는 저는 대통령이 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국회를 손잡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위하여 이 국난을 극복합시다. 그리고 세계 무대의 선진국으로서 새 도약을 이룩합시다. 집권 초기에 말이죠. 수평적 정권 교체를 했다는 사람이 권력의 3대 축, 과거는 빅3라고 있어요. 빅3를 완전히 극우 인사한테 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총리 김종필, 그렇죠. 비서실장 김중관, 그리고 국정원장 이종찬. 그러니까 30, 40, 50 인사들한테 60 인사들한테 다 넘겨준 겁니다. 이건 엄청난 통합인 거고. 그리고 아까 업적 성과하는데 이제 바로 떠오르는 것들이 너무 많죠. 대표 업적이 몇 가지 금방 떠오르는 게 있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IMF 극복이라든지 뭐 IT 벤처 기업이라든지 뭐 지금 여러 가지로 10가지가 금방 못 뛰어나는데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 리더십은 오늘날까지 충분히 우리가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대로 이제 저평가된 부분이 사람이 있다면 저는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문화 자체를 그렇게 단기간 동안에 바꾼 사람은 없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선두에 설 것이며 나를 강금할 수는 있어. 힘으로 이런 식으로 힘으로 막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의 길은 말이야. 내 양심을 마음을 이 전두환이가 뺏지는 못해. 부정한 방법으로도 잘 살기만 하면 된다는 의식을 버려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합니다. 군사문화 팍 바꿨지 않습니까? 예. 하나의 접근을 위해서. 그래서 또 하나는 금융실명제를 통해서 완전히 뭐 경제 문화를 바꿨고, 그다음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하는 것. 방점을 찍었으면 역사에 새로운 전환점 마련한 거죠. 그리고 이제 5.18 민주화 운동도 처음으로 제도화되는 거고, 이런 대한민국 전체 현대사 자체를 바꿨다는 점에서 아주 높이 평가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IMF를 초래했다. 우리가 국제적인 신인도를 회복하지 못하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또 아들 문제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거기다 한 사람은 더 붙인다면 노태우 전 대통령도 저평가돼 있다. 경제 업적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예. 바로 이 시각에 탄생하는 이 새 정부는 바로 국민이 주인이 된 국민의 정부임을 선언합니다. 범죄와의 전쟁으로 흉악범죄를 소탕한 강한 대통령이었습니다. KTX 개발 착수, 해외여행 자유화, 서해안 고속도로 건설은 국민의 발을 넓혀줬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뭐 서해안 고속도로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5.18이 완전히 제도화된 의외로 경제적인 성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형편없이 낮게 저평가돼 있다는 점이 있죠. 예. 노태우 전 대통령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하신 네. 공과 과가 있겠습니다만은 6.29 선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우리 한국 근현대사의 민주주의의 굉장한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됐던 대국민 사과가 있었습니다. 네. 수용, 6.29 선언 수용. 태호 전 대통령은 당시에 사실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대통령 리더십이 있었고, 또 그때만 하더라도 뭐 국가 체제 전체를 아마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었고요. 국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수교하지도 않았던 많은 나라들과 예. 수교를 하면서 사실 안보 위협을 상당 부분 해소를 시켰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당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어요. 그래서 막 그 전세금이 부족해서 비우는 선택을 하는 분들까지 늘어나니까 주택 200만 호 건설하면서 당시 분당과 일산의 신도시를 건설한다든가 이런 추진력은 또 상당히 진행이 되어 가면서도 야당과의 대화를 잘 해나가면서 이끌어 나갔거든요. 뭐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비자금 사건이나 또 5.18, 12.12 5.18 사건으로 내란죄로 예. 그 처벌을 받고 나니까 이런 것이 전부 다 무너져 내린 것이죠. 이제 대통령은 일단 자신이 대통령이 된 그 시대의 시대적 과제를 잘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감당해내기 위한 프로그램과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모든 대통령이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집권 말기에 그 왼쪽 깜빡이 놓고 오른쪽으로 돈다 그런 말이 있을 만큼 한미 예. FTA나 뭐 여러 가지를 추진하면서 본인을 지지했던 세력들로부터는 상당히 많이 좀 비판도 받고 그러셨어요. FTA는 정치의 문제도 이념의 문제도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민족적 감정이나 정략적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것이 당시로서는 예. 최선이었다 생각하신 것 같고, 결국 정부는 국가는 국민을 섬기는 존재이지
국민에게 군림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마지막까지 진실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 부분에서 기억이 오래 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은 시대와 타협하지 않으시려고 했죠. 후국의 차원에서 우리의 결단은 내려지는 것입니다. 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부에는 5년 동안에 34억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널렁널렁 갖다 주면서 내 공장에서 내 돈 벌어주려고 일하다가 죽었던 이 노동자에 대해서 4천만 원 주느냐 8천만 원 주느냐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합니까? 그런 아내는 제가 버려야 합니까? 그렇게 하면 대통령 자격이 있고 이 아내를 그대로 사랑하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까?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명분을 중시해온 정치인입니다. 정치 역정의 중요한 고비마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명분을 선택해 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치게 이상을 추구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분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 수도권에 비한 지방을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을 한다든지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복지 정책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하는 FTA를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을 하시지 않습니까? 대연정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연정 당시에 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야, 수류탄을 우리 진영으로 던져버렸다라고 하는 농담을 말씀하셨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돌파형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돌파형보다는 소통하고 통합해서 가는 부분들을 더 선호하셨던 것 같고요. 어느 것이 더 낫다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런 뜻인 맞습니다. 거기도 하죠. 저는 예. 옳고 그름, 낮고 이런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 예.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있고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 시대가 어떤 걸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들은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스트롱맨 리더십보다 가까이 있는 형님 리더십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신 건 어느 쪽이 더 나은 거냐, 대통령이. 근데 당연히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병행.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할 때는 강력한 스트롱맨의 리더십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가깝게 참모들과 전할 때는 형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죠, 항상. 그러니까 비판을 받는 거죠.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역사적 상황 또 국민들의 요구사항 또 더 나가서 유권자의 그 수준 이상의 정치가 되기가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도 상인의 현실감 바탕에서 서생의 문제의식을 함께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서생의 문제의식만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면 굉장히 불행해지고 상인의 현실감만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면 이건 뭐 삼류 국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역대 대통령들이 굉장히 고뇌하는 그 부분이 많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